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리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저희 동네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새로운 도서관이 오픈을 했어요. 서점에서만 가서 책을 보다가 새로 생긴 도서관을 구경해 보려고 가보았습니다. 좋더라고요. 요즘 생기는 도서관들은 예전처럼 책만 책꽂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책꽂이도 여유 있게 잘 배치되어 있고 그 책들 가지고 가서 읽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카페처럼 또는 독서실처럼 잘 꾸며놓은 도서관을 보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내가 많이 올 수도 있겠구나. 책들을 보다가 너무 좋은 책이 있어서 빌려와서 다 읽어버렸어요. 흐름 출판사에서 펴내셨고요. 로런스 앨리스, 에밀리 앨리스 님이 지으셨고 김두완 님께서 옮겨주신 책 타인을 읽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또는 학교에서 학창 생활을 하던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생활을 하던 대화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또는 둘의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하는 말들을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들을 어떻게 하고 듣고 읽어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같이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중하게 듣고 솔직하게 물어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서 얻으려고 할 때 힘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거나 나에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본능은 더 강해진다. 예컨대 어린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겪는 아주 평범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가 탈출을 꾀하는 흰 담비처럼 등을 구부리고 하도 꼼지락대는 바람에 자동차 좌석이나 유모차 스트랩을 꽉 매야 하는 경험은 애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이때 강압적으로 힘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아이는 지치고 부모가 이기게 된다. 당연하다. 부모가 힘이 더 세니까. 그러나 힘은 강압, 기만, 조작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힘으로 제압한 아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두려움, 원망, 멸시의 감정을 키운다. 이는 부모가 차에서 2살배기 아이와 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러한 감정이 나중에는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내 의견을 따르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통제력, 정서적 회복력, 인내심이 필요하다. 어린 자녀와 공감하는데 얼마나 큰 인내심이 필요한지 떠올려보자.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려고 뻗대는 아이에게 벨트를 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할 때 인생이 참 힘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는 쉬운 기술이 아니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부모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차에 탈 때마다 싸우고 싶다면 힘을 사용하라. 당장은 먹힐 것이다. 애들이 크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도권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라포트를 사용해보자. 이 접근법을 쓰려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해서 상황을 가장 잘 참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로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알렉스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운영하는 10대를 위한 폭력 방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멀쑥한 아이였는데 남자애들이 아기 기린처럼 보이는 애매한 10대 시기를 거치고 있었다. 무릎은 울퉁불퉁하고 사지는 흐느적거렸다. 엷은 갈색 더벅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있었고 교복을 대충 걸치거나 입지 않은 날도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이의 눈이었다. 알렉스의 눈에는 생기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차갑고 감정 없는 눈은 아이의 어린 시절을 가늠하게 했다. 알렉스의 엄마는 9살 때 그를 외국으로 데리고 갔다. 알렉스는 엄마가 마약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구걸하기 위해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끔찍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수도 없이 했다. 알렉스는 엄마가 체포된 후에야 영국으로 송환되어 위탁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우리가 알렉스를 만났을 때 그는 13살이었다. 알렉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정말 좋아했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 중에 누가 강의실에서 함부로 움직이면 알렉스의 눈이 그 아이만 따라다녔다는 것이다. 내 프로그램의 원칙 중 하나는 전부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절대 수업을 끝내지 않는다였다. 아이들 다수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큰 도전이었다. 특히 알렉스는 주변에서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결국 프로그램 넷째 주에 알렉스는 남자아이를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수업이 끝날 때가 되면 내 개떡 같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 안 그러면 팔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알겠냐? 친구들에게 그런 태도로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하자 그의 대답은 이랬다. 네, 동의해요. 그래도 다들 조용히 앉잖아요. 알렉스는 어려서부터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챙겨줄 일은 없을 테니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고 배웠다. 그에게 폭력과 위협은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 더없이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침묵의 중요성을 혹은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는 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문제가 될 게 없었다. 하지만 알렉스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안 그러면 끝장이야 라는 철학을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한다면 좌절, 폭력의 단계를 지나서 10중 8구 교도소행으로 이어질 게 뻔했다. 두려움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반이 될 수 없다. 학교 친구든 직원이든 배우자든 아이든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다. 누구라도
인간관계에서 한번 두려움이 싹 트면 이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두려움은 인간관계 구조의 안쪽부터 녹슬듯 퍼져나가 관계 자체를 망가뜨린다. 누군가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끌어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란 위협하고 괴롭혀서 굴복시키거나 책상을 내리치거나 벌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믿는 이가 많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TV, 드라마에서 수없이 봐왔다. 누군가를 건물 위에 매달아 놓으면 그 사람은 뭐든지 말해주지 않던가. 우리 대부분은 학교, 집, 직장에서 압박을 받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 위협을 받거나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고 더 강한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그 사람을 달래는 쪽 말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도 서 봤을 것이다. 예컨대 아침에 뚱하게 있는 10대 자녀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때 지금 당장 준비해. 안 그러면 찬물을 바가지로 부어버린다. 성과를 독려하거나 제때 출근하라고 직원을 자극할 때 한 번만 더 늦으면 업무 평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돕게 만들 때 부엌에서 냄비를 에둘러 공격적으로 두드리고 씩씩대고 한숨 쉬기처럼 말이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라. 누가 당신을 그렇게 대할 때 기분이 어땠는가? 용기를 얻고 자극을 받았는가? 아니면 짜증이 나고 두려웠는가? 반응은 어떻게 했는가? 순순히 따랐는가? 원망했는가?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가? 이는 당신의 대인관계를 진전했는가 아니면 악화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당신이 통제하려는 행동이 그런 방식으로 확실히 고쳐졌는가? 아니면 일시적이었는가?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강압적인 작전은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장에는 통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억압적 전략에 악의적 수능이나 직장 내 일탈로 대응한다.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 하다가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의 권위를 약화하거나 좀먹는 행동을 한다. 직장에서는 이는 불필요한 병가, 성과 저하, 악의적 뒷담화, 회사에 대한 악평, 직장 내 도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10대 자녀에게서는 부모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규칙에 따르기보다는 걸리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형태로 대항한다. 배우자는 부엌 청소는 돕겠지만 자기 전까지 상대를 무시한다. 힘을 이용한 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런 방식은 장기적인 신뢰와 협조 관계를 약화한다. 조종의 대상은 협조하고 함께 일하기보다 통제를 약화하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노력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는 환상은 그릇된 약속에 불과하다. 설득은 강요가 아니다. 자율성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놀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진행한 테러리스트 신문 연구에서 용의자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보 당국의 말을 할지 말지 여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결과 같아 보인다. 대의에 헌신하고 당신을 적으로 간주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얻었는데 왜 당신에게 무엇이든 말하겠는가? 그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어떻게든 그들을 압박하거나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할리우드 영화는 범죄자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위협, 유인책, 호소, 강한 요구, 끊임없는 압박을 혼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우리의 연구 결과로는 이러한 방법 가운데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다. 이런 방법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잘못된 정보나 허위 자백의 위험을 잠재적으로 높인다. 이러한 전술은 세련되지 못하며 태만한 의사소통 방식이다. 유능한 신문과는 조작, 기만, 강압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배우자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통해 관계에 충실하길 바란다. 우리는 자녀가 원망이 아니라 존중을 통해 요구받은 말을 실천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속임수가 아니라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까? 치료적 개입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법의 핵심은 말을 할지 말지는 내담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용의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영국과 미국의 법에 명시되어 있다. 묵비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이 권리가 진정성과 존중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들은 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신문자에게 입을 열 가능성이 더 높다. 자율성에 대한 강력한 예시는 캐나다 공군 대령 러셀 윌리엄스를 대상으로 한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역 군인이었던 윌리엄스는 2010년에 살해 2건, 성폭행 수건, 주거 침입 수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거 침입은 피해자의 침실에서 여성 속옷을 훔친 것이었다. 윌리엄스의 면담은 오타와 지방 군 형사 짐 스미스 하사가 맡았는데 그는 숙달된 라포르 전략을 통해 용의자에게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줬다. 표준 절차대로 스미스는 윌리엄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면서 면담을 시작한다. 언제든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언제든 변호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2분 동안 4번이라고 말한다. 원하지 않으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인다. 스미스는 이미 수백 번 반복했을 이 말을 마치 즉흥적으로 나온 것처럼 말한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 단정 짓는 것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말이다. 결과적으로 윌리엄스는 휴식이나 변호사를 요청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피하지 않는다. 러셀 윌리엄스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미스가 윌리엄스의 입을 열기 위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스미스는 27살 제시카 로이드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범죄자가 저지른 다른 2건의 가정 침입 및 성폭행 사건이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 윌리엄스는 그의 트럭 타이어 자국이 로이드 집 근처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신문 요청을 받고 소환됐다. 그래서 신문 당시 스미스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군인이 10중 8구 성범죄자이고 로이드를 어딘가에 묶어뒀거나 이미 죽였을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정말이지 스미스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그에게 부담을 주면서 단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며 윌리엄스가 자백하도록 압박하고 싶었을 것이다. 4시간 동안 신문을 벌이면서 피해자 건물에 남은 발자국과 타이어 자국을 포함한 유죄의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후 스미스는 이렇게 묻는다. 자, 러셀, 우리 얘기해 볼까요? 윌리엄스는 이런 말로 대답한다. 내 아내한테 미치는 영향이 되도록 적었으면 좋겠어요. 윌리엄스가 마지막 단어를 끝내기도 전에 스미스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말한다. 윌리엄스는 고개를 들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갑자기 질문자와 용의자가 무리가 된다. 목표를 공유하면서 하나가 된다. 스미스가 대꾸한다. 그럼 진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둘은 아주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는다. 스미스는 별로 급할 게 없다는 듯 윌리엄스를 재촉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자신이 만든 문을 윌리엄스가 열고 들어오도록 기다린다. 윌리엄스는 결국 조용히 다짐하며 그래요 하고 말한다. 스미스는 침착하게 답한다. 그래요. 그럼 그 여자는 어디 있나요? 또다시 심장이 멎을 듯한 17초가 흐른다. 이윽고 윌리엄스는 조용히 소름 끼치는 말을 꺼낸다. 지도 있어요? 윌리엄스에게 외부의 압박은 없다. 오히려 숨이 멎을 듯한 저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내린 결정, 지도 있어요는 내면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증거 하나하나가 자신 앞에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주어졌기에 그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 입을 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스미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동시에 서두르지 않고 도우미를 자처하면서 확고한 태도를 견지한다. 또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윌리엄스가 깨달을 때까지 참고 끝없이 참고 기다린다. 탁자를 내리치거나 상황을 축소하거나 사고였겠죠 하고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 또는 비판의 말이나 암시 따위는 없다. 증거를 직접적으로 정당하게 내놓고 이야기를 침착하고 꾸준하게 전하며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윌리엄스에게 완전히 내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윌리엄스는 얼굴을 찡그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자백을 한다. 그런데 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이토록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걸까? 답은 아주 간단한 동시에 묘하게 좌절감을 안긴다. 인간은 누군가 자신에게 뭔가를 시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숙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며 자신의 가치와 운명을 결정하길 원한다. 이러한 자율에 대한 열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독립된 생물이 취하는 하나의 기본 구조다. 자율성의 원리가 얼마나 본능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물 행동을 다룬 수많은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시카고의 링컨 파크 동물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실내로 갈지 실외로 갈지 선택권을 진 침팬지와 고릴라가 자기 무리의 다른 일원에게 더 긍정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고 느긋한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며 사육사로부터 움직임을 통제받을 때보다 더 침착하게 행동했다. 반면에 선택의 제약을 받는 침팬지와 고릴라는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다시 말해 선택의 자유를 얻은 동물들은 궁극적으로 어딘가에 가둬지더라도 자기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도가 높고 더 건강했다. 비슷한 예로 판다와 북극곰은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 불안과 스트레스가 적고 비정상적인 행동도 덜 했다. 흥미로운 점은 동물이 이런 선택을 거의 하지 않아도 이처럼 개선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곰들은 2%도 안 되는 시간만 비전시 영역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어떤 선택사항이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도가 높아졌다. 이처럼 선택권을 주는 것은 긍정적, 친사회적 행동을 이끄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통제를 풀면 순응과 협조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반대로 제약은 저항을 촉발한다. 우리가 의견을 모은다는 말로 또는 토론이라는 말로 얼마나 상대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의견을 묻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